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일괄 경매 청구를 할 차례고요. 페이지는 213페이지입니다. 213페이지요. 자, 일단 단어를 보면 일괄 경매 청구한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일괄 경매는 토지하고 건물을 같이 경매한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일단 조문이 나와 있는데, 자, 365조가 지금 보이죠. 자, 보게 되면은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 설정했다라고 시작하고 있죠. 여기서 토지에다가 저당권 설정했다는 겁니다. 이거 토지 저당이에요. 자, 후에 그 설정자라고 하면 이제 토지 소유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 토지 소유자 쪽에서 토지 위에다가 건물을 지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는 저당권자가 토지와 함께 건물에 대해서도 같이 경매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거는 시점이에요. 첫째 줄에서 토지에다가 저당권 설정했던 시점. 자, 그리고 둘째 줄에 건물이 축조됐던 시점이 있죠. 두 가지 시점 비교했을 때 저당권 설정이 더 빨랐다는 거죠. 네, 213페이지입니다. 213페이지. 자, 그러니까 사례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일단 어쨌든 토지가 있어야 됩니다. 토지가. 자, 토지 소유자가 갑이다라고 가정해보죠. 자, 갑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갑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자, 토지의 을이 저당권 설정을 했다는 거죠. 저당권자 들어왔어요. 자, 그럼 일단 이 저당권자는 토지 저당권자입니다. 자, 후에 저당권 설정자 갑이, 자, 설정자 갑이죠. 갑이 건물을 지었다는 거죠. 이렇게 건물 지었다는 거죠. 그럼 건물은 갑 거죠, 당연히. 자, 이렇게 됐다면은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을 할 때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도 경매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토지 저당권이잖아요. 그럼 저당권 효력은 어디에 미치고 있는 거죠? 토지에 미치고 있죠. 저당권 효력이, 자, 건물에는 미쳐야 안 미쳐요? 건물에 안 미치거든. 근데 여기서 저당권자가요, 자, 토지만 경매를 하게 되면, 자, 갑이 돈 안 갚습니다. 그래서 토지만 경매했다고 가정해봐요. 그럼 어떻게 되냐? 토지만 경매를 하면은 토지가 낙찰되죠. 병이 토지를 낙찰받아.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병으로 바뀌게 되죠. 근데 건물은 갑 거잖아요. 그러면 토지 낙찰받은 병이 갑한테 건물 철거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철거하시라고. 이거 내가 낙찰받은 땅인데 내 땅 위에 건물이 있네? 갑한테 철거하고 나가라 그런다. 그럼 여기서 갑이 건물을 철거해야 된다. 그로써 철거를 해야 된다면은 이거 이제 짱짱하게 잘 있는 건물을 없애야 되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사회적으로 손실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을 할 때 토지만 경매 신청하지 말고 건물도 같이 경매 신청하라. 그래서 무슨 경매? 그래서 일괄 경매라는 거예요. 일괄 경매 신청을 하게 되면 뭐가 좋냐? 낙찰받을 때 토지만 낙찰받는 게 아니고 토지에다가 건물도 같이 받아요. 그러면 분쟁도 없고 건물도 철거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저당권자 입장에서도요, 땅을 경매할 때 위에 건물이 있는데 땅만 경매되는 것보다는 땅하고 건물하고 세트로 경매되는 게 낙찰 대금이 더 높겠죠. 그래서 을한테 유리하다는 거예요. 낙찰 받는 사람도 좋죠. 그죠? 갑은 좋아요, 싫어요? 갑도 좋아요. 갑도 좋아요. 토지만 경매하면 건물이 어떻게 되죠? 철거됩니다. 철거될 바에야 다 같이 경매가 되고 그 이후에 남는 돈이라도 갑이 받아가는 게 낫다는 거예요. 모두가 좋은 제도. 제도. 예, 그게 바로 일괄 경매가 되겠습니다. 자, 뒷문장도 확인합니다. 뒷문장. 그러나 건물의 경매 대가에다가는 우선 변제를 못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면 일괄 경매에서 등장하는 저당권 같은 경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물 저당이요, 토지 저당이요. 토지 저당권. 토지 저당권이라서 얘가 나중에 우선 변제 받을. 우선 변제권을 행사해 가지고 배당을 받게 되죠. 요거를 행사할 때 토지에다가 할 수 있다. 토지 대금에 대해서만 우선 변제권 행사를 할 수 있고 건물에다가 한다고 못 한다고요. 못 한다는 거죠. 자, 우선 두 번째. 토지 저당권자가요. 경매를 신청할 때 토지만 경매할 건지 일괄 경매할 건지는 저당권자 자유입니다. 의무가 아니에요. 자유이자 권리일 뿐. 이거 자체가 의무인 것은 아니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일괄 경매 의무라고요, 일괄 경매권이라 그래요. 권. 자, 그러니까 저당권자가 마음에 안 들면 일괄 경매해요, 땅만 경매해요. 땅만 경매할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요건을 잘 정리하세요. 요건. 일괄 경매가 아무 때나 일괄 경매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건 필요합니다. 일단 먼저 첫 번째 요건. 자, 요건 첫 번째. 나대지 저당권 설정. 나대지 상태에서 저당권이 설정됐어야 합니다. 그래야 일괄 경매가 가능하다. 아까 순서를 봤을 때 토지의 저당권 설정이 먼저였어요, 건물 신축이 먼저였어요? 저당권 설정이 먼저요. 만약 순서 반대로 되면 일괄 경매 안 됩니다. 건물이 먼저 있었고, 건물이 먼저 존재하고 있었고, 토지 저당권자가 들어왔죠. 일괄 경매 안 돼요. 일괄 경매 되려면은 저당권 토지에 먼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지어진 건물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저당권 설정 먼저 되고 그 다음에 지어진 거.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은 저당권 설정 당시 나대지였다가 첫 번째 요건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요건. 저당권자가 경매를 청구하는 시점 있죠. 경매를 청구하는 그 시점에서는 토지하고 건물하고 동일 소유자여야 돼. 같은 사람이어야 돼. 이렇게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일괄 경매가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동그라미 1번을 보세요. 동그라미 1번 보시면은 나대지에 저당권 설정된 후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 신축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일괄 경매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 보세요. 2번 단락 보시면은 나대지 저당권 설정된 후에 건물 신축할 때 인정되는 게 일괄 경매이기 때문에, 자, 이어지는 문장 계속 보세요. 토지에 저당권 설정할 그때 그 당시 이미 건물이 있었다. 건물이 먼저 존재하고 있었고 그 이후에 토지 저당권 설정됐다는 거죠. 그러면 일괄 경매가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 자, 동그라미 3번을 봅니다. 저당권 설정자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일 때 인정된다. 저당권 설정자가 지금 건물을 신축한 후에 제3자한테 양도했다고 돼 있어요. 그럼 일괄 경매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2번 요건에 위배되는 거죠. 일괄 경매 청구를 하려면은 나대지 상태에서 저당권 설정이 되었어야 하고, 그리고 경매를 청구할 그때 그 당시에는 동일 소유자여야 된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요 사례를 보게 되면은 토지에 저당권 설정됐고 이후에 갑 쪽에서 건물 신축했죠. 그러면 저당권자가 경매를 들어갔어요. 경매 신청할 때 당시에 토지 소유자가 갑, 건물주도 갑이었죠. 그럼 이제 일괄 경매가 가능한 것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요 지금 책에서 말하고 있는 거는 어떤 상황이냐면은, 자, 나대지 상태에서요. 갑 소유 토지에 일단 저당권 설정이 됐어요. 그럼 이건 일단 1번 요건 자체는 충족이 된 겁니다. 이후에
저당권 설정자 갑이 건물을 지었어. 여기까지도 괜찮죠. 이 상태에서 머물러 있었으면 일괄 경매 신청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갑이 그 신축한 건물을 뭐 했다고요? 팔았대요. 제3자한테 팔아서 건물주가 병으로 되어 있었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을 한다면은 토지 소유자하고 건물주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그럼 2번 요건 충족 안 되죠. 그럼 일괄 경매가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둘째 줄에 건물 신축 후 제3자한테 넘겨버렸죠. 그럼 안 된다. 자, 그러면 4번은 어떠냐? 4번은 저당권 설정자로부터 토지에 용익권 설정받은 자가 건물을 신축했다. 이거는 뭔 말이냐? 자, 토지를 갑이 소유하고 있었고요. 자, 이런 상태에서 토지에 일단 저당권 설정이 됩니다. 자, 이때 1번 토지 저당권자가 들어와 있었고, 이 토지에 용익권 설정받은 자. 토지에 대해서 누가 사용권 가지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지상권자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 땅에 지금 병이 지상권자로 들어왔죠. 그래서 지상권자가 건물 지었대요. 그럼 이 건물 누구 거예요? 병 거잖아요. 이런 상태 같으면 1번 요건 충족은 됐지만 2번 요건 충족 안 됐죠. 일괄 경매 신청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하지만 이후에 지상권자가 매수 청구해가지고 갑이 그 건물을 매수했다. 갑이 건물 매수해서 취득했죠. 그러면 같아지잖아요. 토지 건물 소유자 같아졌죠. 이러면 일괄 경매 된다고 안 된다고? 이러면 또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된다고. 지금 용익권 설정받은 자가 건물을 신축을 하셨군요. 병이 신축한 건물이기 때문에 건물주가 병입니다. 일단 현재는, 자, 근데 문제는 둘째 줄에 저당권 설정자 갑 쪽에서 이후에 그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 취득을 또 하셨잖아요. 그럼 토지하고 건물하고 소유자 같아진 거예요. 그럼 이제 이때 저당권자가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도 함께 일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5번 달락 내려갑니다. 어디까지나 여기서의 저당권은 토지 저당이에요. 토지 저당권 효력이 건물에까지 미치고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우선 변제 받을 때 토지에서만 받을 수 있다고. 건물에서는 우선 변제 못 받는다. 6번 내려갑니다. 토지만 경매할 건가? 토지 건물 일괄 경매할 건가? 저당권자 선택의 문제라는 거죠. 선택이자 권리일 뿐이다. 그렇게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일괄 경매였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자, 뒤에 문제, 예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문제로 가시면은 갑은 을 소유의 X 토지에다가 저당권 취득했습니다. 누가 저당권자죠? 갑이 저당권자죠. 그림 그려주세요. 을 건물주, 죄송합니다. 을 토지 소유자, 갑이 저당권자입니다. X 토지에 건물이 존재하고 있을 때 저당권자 갑이 X 토지하고 Y 건물에 대해서 일괄 경매 청구할 수 있는 경우를 고르라 그러죠. 그러니까 일괄 경매가 가능한 요건을 따져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기억부터 갑이 저당권 취득하기도 전에 이미 건물이 있었대요. 이러면 일괄 경매 돼야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자, 1번 요건 충족하지 못했죠. 기획은 제외돼야 됩니다. 자, 니은입니다. 갑이 저당권 취득한 후 을이 건물 지어서 갖고 있었어요. 그럼 일괄 경매 돼야 안 돼? 이러면 되죠. 저당권 먼저 들어왔고요, 토지에. 그 다음에 을이 위에다 건물 지은 거죠. 그럼 건물주 누구예요? 건물주가 갑이다, 을이다? 을이죠, 을. 그죠? 그래야 돼요. 갑과 을만 바꿨을 뿐인데, 갑과 을만 바꿨을 뿐인데도 헷갈리죠.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을이 토지 소유자, 그리고 을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저당권 설정된 상태입니다. 지금
자, 니은에서 말하는 거는 이렇게 갑이 저당권자가 되고 나서, 즉 나대지 상태에서 저당권 설정됐죠. 이후에 건물 지어졌어요. 누가 건물 지었어요? 을이 건물 지었죠. 이러면 이제 1번 요건과 2번 요건을 다 충족한 거예요. 일괄 겸해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근데 디귿입니다. 갑이 저당권 취득을 한 후, 이후에 병이 지상권자로 들어와서 지금 건물 지었다는 거죠. 그럼 일단 저당권 설정, 취득할 당시에 건물이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죠. 1번 요건 충족됐고요. 그리고 나서 지상권자가 건물을 지었으니까 일단 현재 건물은 병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후에 그 토지 소유자 을이 건물 소유권 취득한 거죠. 이게 요거잖아요. 요거죠. 요거죠. 물론 갑과 을은 지금 바뀌어 있지만, 자, 갑과 을은 바뀌어 있지만, 자, 토지 소유자가 디귿 을이고요. 저당권자가 갑으로 들어온 거죠. 이렇게 지상권 이후에 지상권자가 들어왔고, 그럼 지상권자가 건물을 신축했는데 이후에 그 건물을 저당권 설정자 을이 취득했다라고 돼요. 그럼 결국에 경매 신청 시점에서는 토지 건물 소유자 같아진 거죠. 그럼 일괄 경매 신청이 가능한 거죠. 디귿도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들은 뭐 딱히 보실 거 없겠고요. 한 장 넘겨보세요. 216페이지에 근저당이라는 거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한 장 더 넘기시면은 공동저당이라고 하는 것도 나오죠. 여기는 심화 과정에서 볼 겁니다. 특수저당들 넘깁니다. 물권법 끝내고요. 계약법 갑니다. 자, 이제 파트 3으로 넘어갑니다. 계약법. 자, 계약법에서 지금 1장과 2장이 나오는데 항상 법이라는 거는, 자, 지금 3편에 계약법이라고 돼 있죠. 계약법. 자, 드디어 이제 우리가 중반을 지나가고 있는 거죠. 1편 끝나고 2편 끝나고 3편입니다. 3편. 자, 드디어 3편 계약법인데요. 원래 이 법이라는 게 들어가 보면 크게 두 파트로 쪼개져 있는 거예요. 총론. 총론이 있고 뭐가 있어요? 강론이요. 총론 강론. 우리 2편에 물권법 할 때도 물권법 총론이 있었고 물권법 강론이 있었거든요. 마찬가지. 그러니까 항상 이 총론이라는 거는 이 법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들이에요. 일반적. 전반적인 내용. 강론 같은 경우는 각각의 개별적인 내용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법에 접근할 때 총론부터 보는 게 쉽겠어요? 강론부터 보는 게 쉽겠어요? 예? 강론이 더 쉬워. 강론, 이건 각각 개별, 예를 들어서 강론으로 들어가죠. 그럼 여기 뭐가 나오냐면은 계약 중에서도 매매, 계약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선 매매에 대해서만 공부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교환 이렇게. 교환, 계약. 자, 그리고 임대차, 계약 요런 식으로. 한 가지 한 가지의 개별적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다 아울러서 일반적인 계약에 대해서 다 말하고 있는 게 여기고.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강론부터 보는 게 더 쉬울 수도 있죠. 네, 하지만 우린 순서대로 갑니다. 순서대로 총론 보고 강론 볼 겁니다. 넘겨보세요. 224페이지. 자, 계약이 뭐냐? 자, 일단 네모 1번에서 계약은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계약은 당사자가 합의가 되면 계약이 되는 거예요. 합의가 돼. 자, 그래서 이거를 계약 자유 원칙이라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과 관련된 내용들은 거의 대부분 90% 이상이 임의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계약을 할 때는 법에서 정해진 대로만 해야 돼요. 당사자 합의가 우선이에요. 합의가 우선인 거죠. 합의가 우선. 자, 그리고 오른쪽 가서 계약의 종류들을 좀 보시면요. 계약도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전형계약이라는 게 있어요. 전형계약. 전형계약이라는 거는 전형적인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법에서 언급하고 있는 계약들입니다. 15가지의 계약들이 있습니다. 몰라도 돼요. 그 15가지 중에서
몇 개만 우리 시험 범위라서 요 3개. 요 3개만 시험 범위. 3개. 15개 다 안 하셔도 돼요. 3개.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할 때 매매나 임대차를 주로 중개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 계약을 중심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 자격증. 다른 계약들 아예 몰라도 돼. 자, 내려갑니다. 2번에 쌍무 계약과 편무 계약이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게 뭐냐? 이런 거. 예를 들어 자, 갑하고 을하고 사이에서 자, 갑하고 을하고의 사이에서 매매 계약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매매 계약을 체결. 그리고 갑이 매도인이고 을이 매수인이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매매 계약이 체결되면 매도인 갑 같은 경우는 이제 을한테 이 해당 목적물을 넘겨줄 의무를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인 을은 무슨 의무가 있어요? 대금을 지급해야겠죠. 그래서 매매 계약이 체결되므로 갑한테 계약상 채무가 생겨요. 을한테도 채무가 생겨요. 물론 갑한테 채권도 있죠. 갑한테 뭐도 있어요? 채권도 있죠. 채권도. 무슨 채권이 있어요? 을로부터 대금을 받을 권리가 있죠. 맞나요? 그럼 을한테는 채권이 있어요? 없어요? 을한테도 채권이 있죠. 무슨 채권이죠? 소유권 넘겨받을 권리가 있겠죠. 그러니까 채권, 채무, 권리, 의무 관계가 양 당사자한테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매매 계약은 갑한테도 채무가 있고 을한테도 채무가 있는 거잖아요. 채무가 몇 개다? 채무 2개죠. 이런 걸 쌍무 계약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러면 쌍권 계약이라고 하면 안 되나요? 쌍권 계약이라고? 그렇게 하셔도 돼요. 쌍권 계약이라고 말씀하셔도 돼요. 그죠? 근데 그럼 이상하게 보겠죠, 사람들. 왜냐면 민법 전에서 쌍권 계약이라고 하니까 쌍무 계약이라고 하니까 쌍무 계약이라고 하니까요. 이 계약법에서 총론 중에서 내용을 전개해 나갈 때 채무 중심으로 전개가 되다 보니까 법을 처음에 만든 사람이 쌍무라고 이름 붙인 겁니다. 그래서 둘 다 채권 채무 다 가지고 있지만 우린 쌍무 계약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교환 계약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교환 계약을 한다는 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갑이 야, 나는 건물을 판다. 건물 팔게. 여기에 대해서 을이요. 대금을 지급하면 매매 계약이죠. 근데 을이 여기서 나는 토지 넘길게. 이렇게 계약을 하면 건물을 넘겨받는 대가로 토지를 넘기는 게 되니까 결국 건물과 토지를 바꾸게 되는 거죠. 이런 게 교환 계약이에요. 그러면 교환 계약은 갑과 을 둘 다 채무가 있어요? 한 사람만 채무가 있어요? 둘 다 채무가 있죠. 갑은 건물 줘야 되고 을은 토지 넘겨야 되죠. 그래서 교환 계약도 쌍무 계약이다. 우리가 계약 강론에서 중점으로 정리하게 되는 이 3가지 계약들, 임대차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다면 임대인 같은 경우 목적물 넘겨줄 채무가 생기고 임차인 같은 경우는 차임을 지급할 채무가 있죠. 그래서 이것도 쌍무 계약이라는 거죠. 그래서 매매 계약도 교환 계약도 임대차 계약 3가지. 3가지 계약은 전부 다 무슨 계약이다? 쌍무 계약. 한 가지 더. 매매, 교환, 임대차는 3가지 다 유상 계약이에요. 유상 계약이라는 거는 유료라는 거예요. 유료. 공짜로 받아요? 대가를 지불해요? 대가 지불하죠, 전부 다. 매매 계약할 때 부동산 공짜로 받는 게 아니라 대금을 지급하고 받는 거죠. 무료죠. 교환 계약도 마찬가지 대가 주고요. 임대차도 차임을 지급하죠. 차임을. 월세를 내기 때문에 이것도 유상 계약. 유상 계약이고요. 자, 세 번째. 3가지가 낙성 계약. 낙성 계약은 조금 이따 설명드릴 거지만 당사자 합의만으로 성립한다는 뜻입니다. 합의로 성립.
그리고 매매가 됐든 교환이 됐든 임대차가 됐든 계약을 할 때 정해진 형식은 없어요. 불효식이라 그래요. 불효식. 우리가 좀 착각할 수가 있는데 매매 계약을 할 때 꼭 계약서 써야만 돼요. 계약서 안 쓰고 말로 해도 돼요. 예? 우리가 약속할 때 서류를 써야 약속이에요. 서류 안 써도 약속이에요. 서류 안 써도 약속이죠. 서류 안 써. 그럼 서류 안 쓰고 약속하면 그 약속은 지켜야 돼, 안 지켜도 돼요?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형식이 정해져 있지 않다. 불효식이다. 책 좀 보자. 자, 2번에 쌍무계약과 편무계약이다라고 나오죠. 자, 동그라미 1번 단락을 먼저 보시면은 계약 당사자 둘 다 쌍방이 서로 대가적 의미를 지고 있죠. 둘 다 채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이걸 쌍무계약이다라고 얘기하죠. 225페이지. 225. 자, 그리고 둘째 줄에 보시면은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한다라고 돼 있죠. 이런 건 편무라고 하는데, 자, 뭐가 편무계약이나 예를 들어 그러면 밑에서는 A하고 B가 매매 계약을 했던 게 아니라 자, 증여 계약을 한다고 생각해보죠. A가 B한테 건물을 준다 그럽니다. B는 잘 받겠답니다. 그러면 건물을 줘야 되는 A는 채무가 있어요? 채무가 없어요? 채무가 있죠. 건물 줘야 되잖아. 주기로 약속했으니까. B 같은 경우는 받기만 하면 되는 거죠. 채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렇게 계약에서 한 사람만 채무를 지게 되면 이거는 쌍무계약이 아니라 뭐라고 하냐면은 편무계약이라고 합니다.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여계약이 대표적인 편무계약이죠. 만약에 또한 사용대차 계약을 했다. 임대차 계약 같은 경우는 임대료 내고 빌리는 건데 사용대차 같은 경우는 임대료 안 내고 빌리는 거예요. 그러면 빌려주는 쪽에서는 채무가 있죠. 빌리는 쪽에서는 권리가 있을 뿐 채무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편무라는 거죠. 그러면은 증여도 사용대차 대가를 지불해요? 대가 지불 안 해요? 대가 지불 안 하죠. 무상이라 그럽니다. 이렇게 대응됩니다. 계속 보죠. 자, 동그라미 2번 단락 보세요. 쌍무편무에서 동그라미 2번 단락. 자, 우리가 계약 강론에서 만나게 되는 매매, 교환, 임대차 셋 다 쌍무계약이다. 자, 그리고 방금 확인했던 증여하고 사용대차 이 두 개는 편무계약. 3번 단락 보세요. 쌍무계약에서 동시이행 항변이라는 것과 위험부담 문제가 생긴다 그러죠. 이건 조금 이따 만나게 될 겁니다. 동시이행 항변권 무조건 한 문제 나오고요. 매년마다. 위험부담도 거의 한 문제 매년 나옵니다. 아직 안 했기 때문에 뭔지 잘 몰라도, 자, 동시행의 항변과 위험부담이 뭔지 아직 잘 몰라도 얘네들 전부 다 쌍무계약에서 적용된다고 말하는 거죠. 자, 내려갑니다. 3번 유상과 무상이요. 자,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서로 대가적 의미 있는 재산상 출연을 한다면, 즉 유료일 때 이걸 유상계약이라고 하고, 둘째 줄에 반대로 무료, 일방만 출연을 한다, 이런 걸 무상이라고 하죠. 동그라미 2번 달랑 내려갑니다. 매매, 교환, 임대차 이런 쌍무계약, 이런 것 등이 쌍무계약이라고 되어 있는데, 매매, 교환, 임대차 거기다가 그 고치세요. 책 잘못됐죠. 유상계약이라고 고칩니다. 유상계약. 동그라미 2번 단락에 매매, 교환, 임대차, 도급계약 등이 쌍무계약이라고 되어 있죠. 아니고 유상계약이라고 하셔야 된다고요. 그 뒷문장에 증여, 사용대차 얘는 유상이라고 무상이라고 했죠. 그죠? 복사 붙여넣기 하다 걸렸죠 지금. 복사 붙여넣기 하다 그대로 들어간 거죠 지금.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4번 내려갑니다. 낙성계약과 요물계약입니다. 자, 여기서 낙성계약이 거의 99%예요.
우리가 계약이라고 하면 계약은 대부분이 다 낙성 계약. 합의만 하면 성립합니다. 합의가 되면 성립하는 거예요. 계약. 합의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합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당사자들 간에 자 청약이라는 의사표시 청약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승낙을 하면 그런 계약은 문제없이 성립하는 거라. 이런 걸 낙성 계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낙성에서 낙자가 승낙의 낙자 요거 말하는 낙성이죠. 낙성. 그죠? 청약 승낙만 있으면 된다. 요렇게 하면 성립되는 거다. 요게 낙성 계약. 99%. 거의 99%가 낙성 계약. 대부분의 계약. 아까 여기서 증여하고 사용대차 했죠. 증여 사용대차는 편무고 무상이었죠. 근데 얘네들도 낙성이에요. 얘네들도 굳이 뭐 추가적인 다른 건 필요 없고 합의만 되면 성립이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얘네들도 다 불효식들이. 그러니까 낙성 계약이 아닌 다른 계약들은 대단히 특이한 거거든요. 뭐가 그런 거냐? 자 보죠. 어떤 거냐면 자, 양 당사자들 간에 청약을 하고 승낙을 했어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계약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추가적인 뭔가 추가적인 별도의 뭔가 급부가 있어요. 별도의 급부가 들어가야지만이 비로소 성립하게 되는 계약이 있어요. 정말 몇 개 안 돼. 정말 몇 개 안 되는데 이런 계약을 가리켜서 요물계약이라. 그러니까 요물이라는 뜻이 물건을 요한다는 뜻이에요. 뭔가 별도 급부가 있어야 성립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 개밖에 없어요. 우리 시험 범위에서. 우리 시험 범위에서 몇 개밖에 없어요? 두 개밖에 없어요. 두 개밖에. 외우세요. 첫째. 계약금 계약이고 요물계약. 계약금 계약. 계약금 계약이 되려면은 계약금을 걸어야 계약금 계약이 돼요. 저 계약금 10% 넣을게요. 말로만 떠들죠? 그럼 계약금 계약 안 되는 거예요. 계약금을 넣어야 된다. 합의만으로 돼요. 계약금 들어가야 돼요. 계약금 들어가야 돼요. 이 계약금 계약 요물이에요. 한 가지 더. 현상 광고. 현상 광고 계약도 요물 계약이에요. 두 가지는 외우셔야 됩니다. 두 가지는. 현상 광고 계약은 우리 책에 안 나와요. 소개가 안 되고요. 현상 광고가. 현상 광고 왜 뺐냐 너네들? 예? 뺐다는 거죠. 현상 광고. 현상 광고를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으면 해결되는 게 많기 때문에 자, 책에는 없지만 좀 설명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민법에서 등장하는 계약들의 99%는 다 낙성입니다. 합의만으로 성립이에요. 매매 계약도 교환 계약도 임대차 계약도 증여 사용대차고 도급 계약이고 그런 것들 다 낙성 계약인데 정말 몇 개 안 되는. 그렇죠? 이거 중에서 요 현상 광고 좀 설명드릴게요. 현상 광고. 현상 광고는 현상금을 거는 거예요. 현상금. 예를 들어 갑이요. 자기가 키우던 개를 잃어버렸어요. 개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개를 잃어버렸으니까 개를 찾아야 되죠. 그럼 갑이 전단지를 만든단 말이에요. 전단지 만들죠. 여기다가 사례금. 자, 사례금 100만 원. 사례금 100만 원. 우리 집 개 찾아달라고 개 사진 넣죠. 사진. 개 빵긋 받고 묶고 있는 사진. 개 사진하고 뭐 개 이름. 우리 집 개는 뽀삐입니다. 뽀삐. 개를 찾아주세요. 찾아주시면 사례금 100만 원 드릴게요.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거 자체가 갑이 지금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청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청약. 찾아주시는 분들께는 1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갑이 지금 청약을 하고 있는 거예요. 특정인한테요, 불특정 다수한테요. 불특정 다수 청약 중이라고요. 그러면 지나가다가 여러 사람들이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한 분한테 연락이 온 거죠. 한 분이 어떤 분이 제가 방금 그게 봤어요. 전화 와가지고 제가 걔 찾아드릴게요. 제가 찾아드릴게요. 승낙했다. 그럼 갑의 청약과 A의 승낙이 합치가 된 거죠. 그럼 계약이 성립해요, 성립하지 않아요? 여기선 성립 안 한다. 왜 성립 안 하죠? 예? 걔를 갖고 와요. 걔를 가져와야 성립한다. 말로만 떠든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현상광고는. 그래서 현상금거는 현상광고. 현상광고는 낙성이다, 요물이다. 요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전에 그 신창원 있죠, 신창원. 신창원 그 현상금 걸렸잖아. 그것도 현상광고 계약이에요. 신창원을 봤다고 내가. 저 신창원 봤어요. 라고 전화만 때리면 현상금 받을 수 있어요? 아니죠, 아니죠. 어떻게 해야 현상금 받죠? 그렇죠. 그 제보를 통해서 신창원이가 잡히면 그러면 현상금 지급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요물계약이라고 하는 거죠. 요물계약. 걔를 데리고 와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 성립한다는 거죠. 그래야. 꽃비를 모셔와야 성립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현상광고 계약은 자, 걔를 모셔와야 되는 현상광고 계약은 정리합니다. 낙성계약이라고요. 요물계약. 요물계약. 자, 그럼 묻겠습니다. 현상광고는 유상계약이에요? 유상계약이에요? 무상계약이에요? 공짜예요? 공짜 아니에요? 공짜 아니죠. 공짜 아니죠. 얼마 준다고? 유상이죠. 유상. 여기서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쌍무계약이에요? 편무계약이에요? 그게 좀 헷갈리죠. 편무예요. 반전이에요. 반전이에요. 편무계약이라고. 이게 왜 편무계약이냐면은 요게 헷갈리는 게 요게 판단 시점이 계약 성립 당시로 판단해 봐요. 성립 당시. 갑하고 A 사이에서 현상광고 계약이 딱 성립하게 되는 시점 있죠. 그 시점이 언제냐면은 A가 걔를 데려왔을 시점. A가 꽃비를 찾았죠. 찾아서 걔를 데리고 갑한테 데리고 갔죠. 그때 성립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약 성립 당시를 놓고 봤을 때 성립 당시 그러면 갑 같은 경우는 A에 대해서 채무가 있어요, 없어요? 채무가 있어요. 100만 원 줘야 되죠. 갑한테 채무가 있는 거예요. A한테는 채무 있어요, 없어요? 이미 줬어요. 걔를 데리고 오고 주는 시점에서 성립이라는 거예요. 걔를 모셔다 드렸다는 거죠. 그 시점에서 성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지금 채무 있다고요, 없다고요? 그래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헷갈리죠, 그죠? 그래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편무계약이라는 거죠. 쌍방은 편무계약이에요. 그래서 편무계약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민법에서 이 유상계약들 있죠. 유상계약들을 집합시키면 민법에 있는 모든 유상계약들을 다 집합시키는 거예요. 유상계약들 다 모여라 이렇게. 집합시켜 보면은 이 안에는 매매계약도 들어가고 교환계약도 들어가고 임대차도 들어가고 현상광고도 들어가겠죠. 유상계약들 다 들어가죠. 그 안에 요 안에 99%가 다 쌍무계약들로 채워진다. 근데 유상계약에 포함되면서도 쌍무가 아니라 뭐인 게 있다? 편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현상광고라는 거예요. 그게 현상. 그래서 쌍무계약은 언제나 유상계약. 어떤 계약이 쌍무계약이죠? 그럼 걔는 무조건 유상계약이에요. 반대로 유상계약은 항상 쌍무계약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 그러면 유상계약임에도 어떤 경우가 있어가지고 편무인 경우가 있어가지고. 자, 그래서 그게 지금 지금 3번에서 3번 유상무상에서 동그라미 3번 단락을 보세요. 동그라미 3번 단락. 쌍무계약은 모두 다 유상계약이다라고 돼 있죠. 이게 만약에 반대로 돼 있으면 틀렸다는 거예요. 유상계약은 모두 쌍무계약이다 X. 그거 아니라는 거. 그거 아니라. 쌍무가 유상이다. 유상이 쌍무다. 쌍무가 유상이에요? 유상이 쌍무예요? 그거 아니라고. 유상인데 편무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다 현상광고 때문입니다. 현상광고 너 때문에. 네가 있어가지고 네가 있는 거야. 자, 문제 좀 풀겠습니다. 넘기세요. 자, 뒷페이지에 자 6번에 요식과 불요식이 나오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동그라미 2번 단락이에요. 우리 공인중개사 민법에서 요식은 없다는 거예요. 요식은 우리 시험 범위하고 상관없어서 우리가 만나는 계약들 싹 다 그냥 불요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해진 형식 없다. 자유롭게 하면 된다. 그러니까 계약은 계약서 써야 된다. 말로 해도 된다. 말로 구두로 해도 된다.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밑에 7번 내려갑니다. 우리가 계약 강론 파트에서 이제 중점으로 다루게 되는 거는 결국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인데 이 세 가지 계약들 전부 다 쌍무, 유상, 낙성이고 불요식이다. 쌍무, 유상, 낙성, 불요식. 낙상유불이라는 거죠. 낙상. 그죠? 낙상. 낙성, 쌍. 유상, 불요식, 낙상. 낙상. 2학년 때 이렇게 외웠어요. 2학년 때 그 계약법 들으면서 낙상유불하면서 외웠던 기억이 나. 뭘 알고 외웠던 건지. 자, 밑에 예제 문제 풀어볼게요. 계약의 유형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자, 1번. 매매 계약은 요물이다. 요물의 반대가 뭐죠? 낙성. 그리고 요물 계약은 우리 시험에서 몇 개밖에 없다? 2개밖에 없어요. 뭐랑 뭐랑? 계약금 계약하고 현상광고 있죠? 얘 둘만 요물 계약. 다른 거 갖다 놓고 요물이라 그러면 그거 다 틀린 거죠. 다 틀린 거. 그럼 같은 맥락에서 4번 선다도 보시면요. 도급 계약이 요물 계약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도급 계약은 아마도 요물이겠어요? 낙성이겠어요? 당연히 낙성입니다. 예, 맞아요. 그래서 1번, 4번 다 틀린 거예요. 자, 그리고 2번 선 다 볼까요? 교환 계약이 나오고요. 무상이라 그러네요. 교환 계약 공짜죠, 공짜? 공짜예요, 공짜 아니에요? 공짜 아니죠, 공짜 아니죠. 교환 계약은 유상입니다, 유상. 자, 3번입니다. 증여 계약은 낙성 계약이다. 맞습니까? 맞아요. 낙성 계약의 반대가 뭐다? 요물 계약이에요. 요물 계약의 반대가 뭐다? 낙성 계약. 요물 계약은 두 개밖에 없어요. 2개밖에. 그러면 계약금 계약하고 현상 광고 빼고 계약금 계약 현상 광고 빼고 나머지 모든 계약들은 다 무슨 계약이에요? 다 낙성인 거죠. 그래서 증여도 낙성이라는 거죠. 증여도 낙성.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던 요 있죠. 매매 교환 임대차, 증여 사용 대차. 얘네들 전부 다 낙성 계약들. 그래서 3번이 정답이었어요. 자, 4번에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고요. 5번에 임대차 계약은 당연히 쌍무 계약입니다. 쌍무. 자, 여기까지가 계약의 종류였고요. 이제 오른쪽 가서 이제 2절에 계약의 성립을 좀 보겠습니다. 성립. 여기서 계약이 성립된다는 거는 계약이 체결된다는 뜻입니다. 계약이 체결된다. 당사자들 사이에서 합의가 됐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같은 의미거든요. 같은 의미. 단어를 막 다르게도 부르기 때문에 계약이 자 성립했다. 이렇게도 쓰고요. 아니면은 계약이
체결됐다라고도 같은 말입니다. 아니면 더 골 때리는 거는 합의가 됐다 이렇게 돼요. 합의가 됐다. 또 무슨 뭐 합치가 됐다 이렇게 돼요. 다 같은 말, 다 같은 말. 계약이 된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계약. 근데 이렇게 뭔가 계약이 성립되고 만들어지려면은 당사자들의 의사가 합치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모 1번 보세요. 합의에 의해서 계약이 성립됩니다. 합의에 의해서.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2장 넘겨보세요. 자, 2장 넘겨보시면은 230페이지에서 중간에 보시면은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 밑에 2번에 교차 청약에 의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계약이 만들어지는 그 모습들이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 계약은 요 3가지 모습 중에서 만들어집니다. 첫째, 청약과 청약의 의사표시와 승낙의 의사표시가 합치가 됐습니다. 그럼 계약이 성립한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모습.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것도 있어요. 의사 실현에 의해서 계약이 성립될 수 있어요. 우리가 학원에서 수강 등록할 때 수강 계약이라는 걸 하는 거죠. 수강. 맞나요? 그러면 학원에 오셔가지고 상담 받으시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뭐 원장님 계시고 원장님 계시고 그 다음에 수강생분 오셔가지고 이렇게 뭐 상담 받으시겠죠. 그러다가 계약이 되려면은 일방 쪽에서 뭐를 하셔야 돼요? 청약을. 수강료는 얼마입니다. 라고 뭐를 해야 돼요? 청약을 하는 거죠. 청약. 수강료 얼마예요? 예? 밝힐 수 없어요. 아무튼 청약을 이렇게 하는 거 청약을. 그럼 여기서 계약이 되려면은 청약을 받은 사람이 뭐 하셔야 돼요? 승낙을 해야 돼요. 승낙은 어렵지 않아요. 그냥 알겠습니다. 예? 계약하시죠. 오케이 하시면은 승낙이 돼가지고 계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의사합치가 된 거죠. 근데 때로는 이럴 수가 있어요. 그냥 말 안 하고 그냥 카드를 줄 수가 있죠. 말 안 하고 카드만 건넸어요. 그럼 그건 계약을 하겠다는 거다 안 하겠다는 거다. 그게 의사실현. 말로 해요, 행동으로 해요. 행동으로 하는 거, 행동으로 해, 행동으로. 마트 가서 이렇게 저기 있잖아, 이렇게 물건 올려놓으면 이렇게 자동으로 가잖아요.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가는 거 뭔지 알죠? 그림 못 그렸네. 아무튼 이렇게 자동으로 가죠. 그리고 여기서 바코드 찍어 주시죠. 계산해 주시죠. 우리가 마트 가가지고 물건들을 여기다가 딱 올려놨다는 것 자체가, 물건을 여기다 올렸다는 것 자체가 이거 산다는 거임 안 산다는 거예요?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승낙을 하는 거예요? 의사 실현이 된 거예요? 의사가 실현된 거죠. 아시겠어요? 그렇게도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교차청약이라는 거예요. 교차청약은 일치되는 청약의 의사표시를 양당사자가 하셨다는 겁니다. 원장님께서 예를 들어 자 수강 등록하시죠 라고 청약했는데 상대방도 저 수강하고 싶은데요 라고 상대방도 청약을 했다면, 둘이서 동일한 내용으로 청약을 했다면 이거는 의사합치가 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계약이 성립한다는 거죠. 아니 근데 청약을 했는데 왜 또 청약을 합니까? 바보도 아니고. 그렇게 생각되죠? 우편을 생각하시고. 우편. 지금부터 조심하셔야 되는 게, 우리는 현실에서 의사 표시할 때 말로 하거나 주로 전화로 하지만 민법은 주로 우편을 통해서 하는 의사 표시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민사소송 진행할 때 여러 가지 통지서라든지 그런 것들 보내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서류들이. 그쵸? 카톡으로 해요? 우편으로 해요? 우편으로 한다.
우편으로 등기 우편으로 한다고. 등기 우편으로. 그죠? 그래가지고 소송에서 시간 끌고 싶으면, 소송 질질 끌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요? 안 받으면, 이거 안 받고 거부하면, 예? 절차가 질질 끌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법잘알들은 자기한테 불리하면, 예? 따박따박 잘 수령해요. 안 받고 시간 끌어요. 예? 안 받고 시간 끄는 거예요. 그러면 반송됐다가 다시 날아간다. 계속 시간 끄는 거지. 그래서 안 받으면서. 예? 누군가 지칭한 건 아니에요. 아무튼 예? 법 기술이라는 거죠. 법 기술. 아무튼 자, 그래서 일방 쪽에서 청약을 할 때 이 청약을 우편으로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편. 그럼 우편을 우체국 가서 발송한 시점이 있을 것이고, 우편물이 상대방한테 도달되는 시점이 있을 거라고. 예를 들어 발송을 1일에 했고 도달이 3일에 됐다. 상대방 쪽에서 1일 하고 2일에는 청약 들어온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틈에 뭐 할 수 있다. 그 틈에 청약을 할 수 있다고. 이해되세요? 그래서 교차 청약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 계약은 이 세 가지 모습 중에서 성립되는 겁니다. 자, 의사실현 좀 확인해 보죠. 의사실현. 지금 230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자, 230페이지에서 먼저 의사실현 같은 경우, 자, 동그라미 1번 단락에서 둘째 줄 보시면요.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이 되는 사실이 있는 때, 그때 성립하게 됩니다. 사실이 있는 때. 있는 때 줄치고요. 안 때, X. 있는 때요, 안 때요? 있는 때 성립이라고. 있는 때. 내가 마트에서 장 보고 여기다 물건들 이렇게 올려놓은 거죠. 이해되세요? 근데 같이 따라온 내 아들내미가 몰래 장난감을 얹어놨다는 거죠. 그럼 계약 되는 거 안 되는 거? 그러고 바코드 찍었어요. 계약 되는 거다, 계약 안 되는 거다? 된다 이 말. 알아야 돼요. 그 사실이 있으면 돼요. 있으면 된다고. 있으면.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단락에서 알았는지 여부를 불문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 사실이 있었다면 계약은 성립되는 거죠. 되는 거죠. 자, 내려갑니다. 교차 청약이에요. 자, 첫째 줄에 당사자 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교차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청약을 하셨군요. 둘 다 청약을. 근데 그 청약의 내용이 일치하고 있다면, 결국 양청약이, 둘의 청약이 둘 다 상대방에게 도달됐을 때 그 시점에서 계약이 성립하게 된다는 거죠. 자, 고생하셨고요. 그 다음에 앞에 227페이지 계약 성립의 세 가지 모습 중에서 청약과 승낙의 합치 있죠. 여기 좀 설명드릴 게 많이 있거든요. 여기서부터는 좀 쉬었다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